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김영훈 사무국 인턴 기자, 인간의 주체성에 관한 이 고찰은 다소 가벼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백슬랫이 물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법에 의한 제한을 내면화하는 것은 유용하다. 다만 유용한 것과 당연한 것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인가? 아침마다 보는 광경은 꽤 어색하게 느껴진다. 여러 겹의 흰 줄무늬를 가진 도로 앞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와 신호등 속 불빛을 연달아 쳐다보는 사람들. 누군가 쫓아오는 듯 발을 구르다가 초록불이 켜지면 경주마처럼 박차고 튀어가는 사람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탐구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은 존재하지 않지만 선택을 통해 책임을 지는 우리만의 본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또한 그런 선택에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만약 그의 말처럼 인간의 본질이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선택 없이 신호등의 불빛 아래 그저 순응하는 우리에게 본질이라는 것은 원시적으로도 후발적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주체성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무엇인가 대상에 작용하는 자세를 말한다. 또는 주체로서 외부에 있는 객체에 자주적으로 작용하여 그것을 변형시키는 전인적, 실천적인 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주체는 의식적, 신체적인 자주적 행위자를 뜻한다. 밑줄 위키백과 누군가 인간은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지 않았던가, 혹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두 의견을 모두 합치해 인간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주체성으로 바라본다면 자기 다리조차 흰색의 선 밖으로 뻗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주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자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신호등 앞에 멈추는 것이 자주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일화를 살펴보자. 부자와 당나귀,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어디선가 멍청한 사람들이군 누구든 타고 갈 것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과연 그렇구나 하며 아버지를 당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고삐를 끌었다. 다시 길을 가던 중 또다시 아들이 가엾다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아버지가 고삐를 끌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불효자식이군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와 아들은 고심 끝에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기 위해 함께 당나귀를 탔다. 하지만 곧 당나귀가 가엾군 하는 비난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두 사람은 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여 당나귀에서 내려 이번에는 당나귀를 함께 메고 걸어갔다. 위의 우와 속에선 누구도 그들에게 명령한 적 없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의 지는 타자의 목소리라는 외부 환경의 형식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다음 이야기와 같이 3인칭 작가 시점으로 사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들이 정령 주체적인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3인칭 작가의 시점으로 현실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그들에게 대체 당나귀를 왜 메고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대체로 부끄러움 탓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을 것이다. 그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타자의 겉으로만 보이는 행동이 정녕 자주적인지 아닌지 그들의 증언만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때문에 나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보고 자주적인가 논하기 전에 현실에서의 제한된 주체성에 대한 개념을 성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한된 주체성, 신호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제한된 주체성에 대해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제한된 주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행위의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사고의 자율성을 배제하는 건 나는 감히 이것이 칸트가 내리는 도덕적 행동의 정의와 같은 결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떤 행위가 유일하게 선해지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면 도덕적이며 그 외의 정령과 경향성에서 비롯한 행위는 그 행위가 옳아 보이더라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형식을 빌려 어떤 행위가 자율적인 행위로 보이더라도 사고의 자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주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을 성립하고자 한다. 신호등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주된 역할은 아마 질서 유지일 것이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대한 목적 아래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것. 이 목적에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아나키즘 사고를 기반으로 신호등을 없애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이라는 명목하에 제한된 주체성을 부여하는 통제권과 그 위력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에 신호등이 왜 있지? 그냥 건너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정도로 짧은 횡단보도가 있다. 하지만 순간 떠오른 이 의문은 신호등 속 강렬한 빨간 불에 의해 점차 삭혀지며 나는 가만히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기만 기다린다. 이 일련의 과정이 나만 마주하는 상황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짧은 순간 내 본연적 주체성이 발현될 수도 있었던 순간이 신호등이 부여한 수동성을 지닌 제한된 주체성으로 억눌러졌다는 것이며 또한 이를 인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그 순간 신호등은 상식을 빼앗고 준 법정신 하에 수동성을 부여한다. 만약 횡단보도의 거리가 점점 길어진다면 이런 압제는 곧 너무나도 당연히 순응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신호등은 밀락의 그 짧은 시간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은밀히 제한된 주체성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만약 누군가가 신호등을 통제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이러한 수동성을 유아기부터 자연스레 내재화시킨 우리는 아마 큰 혼돈 속에 빠질 것이다. 불빛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불안을 키우는 우리에게 통제된 신호등과 강화된 수동성은 함께 작용해 더 압도적인 불안을 심어줄 것이다. 누군가는 그저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기계에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모습이 아닐까 우려된다. 우리는 청소년기에도 경험할 수 있듯이 남에게 억압받고 강요받는 걸 싫어하는 존재임에도 왜 신호등에는 이리 쉽게 순응하는 것인가? 왜 신호등이 부여하는 제한된 주체성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인가? 어쩌면 신호등은 오래전부터 기술 시대를 예측하며 수동성을 예습시켜주던 존재가 아닐까? 신호등은 존재 그 자체로 전체주의 감시 시스템을 구성하기도 한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과 소통을 중요시하라는 뜻을 내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하지만 오늘날은 사회적 눈치를 보는 동물이 아닌가? 이 점을 신호등 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모방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학과 예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설명하며 제안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단지 예술 행위뿐만이 아니라 범죄 행위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신호등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방 본능을 강하게 자극한다. 행위자는 주변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자신을 맞추기 시작한다. 대부분은 기다리는 쪽으로. 그때부터 무언의 눈치 게임은 시작된다.